노조도 책임의식을 함께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 상호 간의 연대의식도 발휘해주면 좋겠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약자일 수밖에 없는 노동자들의 힘은 같은 입장을 가진 다른 노동자들과의 연대에서 나옵니다. 노동상권을 보장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이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지식을 국밥처럼 훌 말아드리는 시간이죠. 맛있는 지식국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노조가 회사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갈 태세인데요. 경쟁사 SK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의 10%를 임직원의 성과급 채원으로 활용하고 성과급 상한선도 폐지했습니다. 덕분에 직원들이 수억 원에 달하는 성과급을 받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노동자들로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요구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69%에 이를 정도로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이 사안을 봐야 될까요? 지식을 국밥처럼 따끈하게 말아주실 분이죠. 임승수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삼성전자 노조 요구의 여론이 매우 안 좋은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 이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보다 사실 연봉도 세고요. 네. 이미 많이 받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또 이윤의 15%를 성과급으로 이제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너무한 거 아니냐. 이 정서적 반발이 좀 큰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임금은 노동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고 이윤은 자본가의 기여에 대한 보상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노동자들이 자기 몫인 임금도 꼬박꼬박 받는데 회사가 잘 된다고 이제 자본가 몫인 이윤의 일부조차 성과급으로 이제 내놓으라 뭐 이러니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너무 욕심 부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우리 그동안에 임승수 작가님이 그 얘기를 여러 차례 하긴 했지만 누구나 이윤 자체는 당연히 자본가의 몫이다. 예. 그리고 이제 사업 자본금을 댄 대가가 이윤이니까 예. 그렇게들 사고하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사실 뭐 대체로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죠. 예, 대중들이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노조에 대한 요구에 정서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충분히 저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이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려면 이 다양한 관점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는 대체로 임금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고 이유는 자본가의 기여에 대한 보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만약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네. 그러면 이제 지금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이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15%에 대해서는 비판적이면서 또 자본가가 가져가는 85%는 또 이게 당연시하는 분위기. 그런데 이게 과연 당연한 걸까? 그런 이제 고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동안 뭐 선생님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죠. 예. 사실 뭐 이 노동력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예. 뭐 그 얘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이 자본론을 집필한 막스가 임금에 대해서 바라봤던 시각이 좀 다른 것이죠. 예, 그러니까 워낙 김창현 원장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예. 그래도 이제 시청자분들 위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일당, 월급, 연봉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그 시간 단위로 임금을 받다 보니까 네. 대체로 우리는 그 일한 시간만큼 정확하게 보상받는다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이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필연적으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자신이 노동자가 업무에서 수행한 그 노동의 가치보다
훨씬 적다라는 것을 이제 계산으로 증명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죠. 노동자가 10시간을 일해서 부가가치를 한 100만 원을 창출해 놨다라고 하면은 사실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한 40만 원 정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 10시간 중에 4시간 정도 분량밖에는 임금으로 받지 못하고 지불받지 못한 60만 원이 바로 그러니까 6시간이 바로 자본가의 이윤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노동자가 10시간 중에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일한 시간은 딱 4시간일 뿐이고 자본가한테 빼앗기는 시간이 6시간이다. 이게 이제 마르크스가 자본론에서 수학적으로 증명한 내용이죠. 네, 그거 유명한 뭐 노동가치설인데. 그렇지, 예.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이 자본가가 얻는 그 이윤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상 노동자의 노동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이제 이런 그렇죠. 관점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자본가가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서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자본가도 하잖아요, 근데. 예. 그러면 이윤을 자본가가 했던 그 경영 노동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는 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회사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자본가가 전문 경영자를 고용해서 이 경영 노동을 맡기게 되는데 만약에 그 경영 노동에 대한 대가가 이윤이라면 고용된 전문 경영인이 이제 경영 노동을 하니까 이윤을 그 전문 경영인이 가져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그저 이제 전문 경영을 한 사람은 약속된 급여랑 성과급 정도를 받고 이윤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소유주, 자본가가 자기 몫으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논리 안에서 보더라도 이윤이 경영 노동의 대가가 될 수는 없는 거죠. 그건 뭐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렇다면 말이죠. 이 자본가가 이윤을 취하는 그 궁극적인 자신들의 명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결국에 그 이윤을 취하는 궁극적인 명분은 바로 소유권에서 나옵니다. 소유권. 내 돈으로 투자해서 내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내 회사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거기서 이제 권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이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노예제 사회, 봉건제 사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예외 없이 이 지배계급이 피지배계급을 착취하는 명분으로 사용했다는 점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워낙 이제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살다 보니까 예. 뭐 소유한 사람이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게 너무 당연히 보여가지고 예. 그러니까 소유권이라고 하는 것이 예.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착취를 했다는 거냐. 예. 예를 들어서 노예제 사회에서는 노예 주인이 노예를 착취하는 명분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노예가 노예 주인의 소유물이 되기 때문에 착취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이 소유 관계가 법으로 확립이 되면 노예한테는 딱 먹고 살 만큼만 이제 대우해주고 이 노예가 열심히 일한 성과물을 노예 주인이 싹 다 가져가도 그냥 합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착취가 합법화되는 거죠. 봉건제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주 지주가 농노 소작인이 열심히 농사지은 농작물의 절반 정도를 옛날에 합법적으로 다 가져갔잖아요. 지대라는 그렇죠. 명목으로. 예. 그거는 이 영주와 지주가 광활한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법적으로 딱 확립이 되면 농민으로부터 그 수확물의 절반을 삥 뜯어가는 게 합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가가 취하는 이윤도 똑같은 맥락이다? 그렇죠. 마르크스는 이렇게 본 겁니다. 예.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할 수 있는 건 회사와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내가 자본금을 들인 내 회사니까 노동자들에게는 먹고 살 정도로만 딱 임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비용을 빼고 남은 것은 전부 다 이 자본가 것, 내 것이 된다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거죠. 이 자본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가 바로 이러한 자본가의 착취 행위를 법적으로 정당화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마르크스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과거 노예제 사회와 봉건제 사회가 이 법과 제도로 그런 착취를 정당화했듯이 말이죠. 이러한 착취가 존재하는 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빈부격차는 필연적이라고 이제 보았습니다. 이러한 착취 때문에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마르크스는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는 그런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이런 착취를 근절할 대안으로 본 거죠. 그런데 이제 자본주의 주류 경제학을 보면 말이죠. 거기서는 이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불확실한 투자 리스크를 감수한 자본가의 정당한 대가 아니냐 이렇게 본단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막스 관점에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 리스크만 따지자면 사실 노동자도 만만치 않은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죠. 이 노동자 일할 때 그렇죠.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일자리에서 잘리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는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자본가는 이제 투자가 실패하면 자본을 잃지만 노동자가 실직했을 때는 생존 그 자체를 위태해지는 상황을 맞는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자본가의 사업 실패 리스크만을 특별 취급하는 이유가 뭘까?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이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리스크를 감수하는 행위 그 자체에서는 사실 아무런 부가가치도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건 온전히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노동에 의해서라고 봤어요. 돈이 아무리 쌓여있다 하더라도 그 돈을 가만히 냅두고 인류가 아무런 노동도 하고 있지 않으면 쌀도 안 나오고 건물도 안 솟아오르지 않겠습니까? 결국 가치를 창출하는 건 노동이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인류 공동체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만들어낸 성과물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 자본가들이 회사와 공장에 대한 소유권을 무기로 어마어마한 부를 거머쥐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불평등하고 불공정한 시스템이라고 마르크스는 본 거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삼성전자 노조가 예. 욕심을 과하게 내는 것이 아니라 예. 참 맞아서 너무 욕심이 커서 자본가의 이윤까지 다 가져가겠다 이런 예. 뜻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이 빼앗긴 목 중에 일부를 좀 찾아오겠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런 관점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예, 마르크스주의적 관점 그리고 에서 그 분석에서 본다면 예.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관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임금이라는 것도요. 자본가가 보기에는요.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으로 임금을 보게 되면 임금은 확실히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자기 이윤이 늘어나니까요. 하지만 노동자의 관점에서 보면 임금은 생계비 아닙니까? 그죠? 생계비가 되면은 그거는 생계비가 팍팍한 것보다는 넉넉한 게 좋지 않겠어요? 이렇게 서는 곳이 달라지면 이 풍경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이제 얘기되는 걸 보면 너무 지나치게 자본가의 관점에서만 이 상황이 다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균형 잡힌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러 곳에서 아주 대단히 야단을 많이 치고 있죠. 예, 야단을 그렇죠. 많이 치고 또 너희들 너무 이기적이다 이런 얘기를 예.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는 것이 삼성전자 노조가 정규직 노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평소에 다른 그 하청업체 노동자나 비정규직 노동자보다 많은 월급이 상대적으로 높고 예. 또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그에 비해서 또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너희는 귀족 노조다. 그리고 그런데도 그렇게 남들보다 많이 받으면서도 또 이런 걸 요구하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 그 귀족노조 프레임이 참 강력하게 작용하는데요. 삼성전자가 이번에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는데 네. 이 성과는 사실 따져보면 1차, 2차 협력사들도 있고 뭐 중소 부품업체들도 있을 거고요. 사내하청 노동자나 뭐 파견직, 용역직까지 다 수직으로 쫙 늘어선 그 위계 체계 안에서 함께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유는 저 위로만 계속 올라가고 비용은 아래로만 쭉쭉 내려가고 있죠. 그 과정에서 가장 열악한 처지에 내몰리는 거는 저 아래에 있는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 삼성전자 노조가 이들과 연대를 한다면 그야말로 가장 바람직한 상황이겠지요. 저도 진심으로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삼성전자 노조를 귀족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도 이 돈 잘 버는 회사가 왜 돈 못 버는 회사를 도와주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또 회사를 또 비판하지는 않아요. 왜 유독 노동자한테만 이런 모진 잣대를 들이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정작 노동자를 원청, 하청, 정규직, 비정규직으로 갈라친 건 정규직 노동자가 아니라 자본가들이잖아요. 인건비 주는 게 아까워가지고 이런저런 꼼수 써가지고 사람을 헐값에 쓰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비정규직 문제를 만든 장본인인 자본가들은 냅두고 왜 애먼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이렇게 뒤집어 씌우는지 참 개인적으로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맞습니다. 사실 뭐 정규직 노동자들의 잘못은 아닌데 예. 근데 워낙 이제 상대적으로 임금 격차가 있고 있다 보니까 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 자신들이 겪는 상대적 박탈감이나 그 차이에 대한 그 차별에 대한 분노를 왜 우리는 이렇게 적게 주는 거야라고 자본가한테 터뜨린 게 아니라 정규직 노동자들한테 터뜨리고 그러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노노 갈등을 통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위에서는 이제 관리를 들어가는 거죠. 참 안타깝죠. 근데 사실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지고 이제 근로자의 날 하던 것을 노동절로 바꾸고 공휴일도 이제 정식으로 됐어요. 그러니까 앞서 있는 정부들과 비교해 본다면 노동계급에 대한 아주 우호적인 태도가 확연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저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에 맞춰서 이 대통령이 이런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 노동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좀 함께 성장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본가가 가져가는 거대한 부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노동자가 성과급 좀 더 이제 분배해달라고 요구하는 거는 불경스럽다라고 여기는 것 자체가 어쩌면 노예 의식일 수도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자가 잘 사는 것이 국민이 잘 사는 것이에요. 노동자 출신인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한때 콜럼버스의 아메리카 도착을 지리상의 발견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던 원주민들에게 그것은 과연 발견이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 무너지는 대학살의 시작이었죠. 이렇듯 같은 사건도 어디에 서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이론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노동 문제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래 한쪽의 이름, 한쪽의 시선으로만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었던 건 아닌지 다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지식을 국밥처럼 따끈하게 말해주신 임승우 작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